아가씨 군인이야? 가슴이 예쁘네. 휴가 중 조폭에게 시비 털린 여군. 그녀의 정체가 투스타 여장군인 것을 알게 되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한여름의 태양을 머금은 무릉계곡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다. 쪽빛 하늘 아래 두타산과 청옥산의 장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싼 계곡은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수영장이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청아한 물소리와 뒤섞여 퍼져나갔고 그늘진 바위마다 자리를 잡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매캐한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보였다. 그 인파 속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새하얀 반소매 티셔츠에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반바지, 머리를 질끈 묶어 올린 모습은 영락없는 20대 후반의 아가씨였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도 잡티 하나 없이 맑은 피부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앳된 얼굴은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계곡의 풍경을 담고 있는 듯 하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 눈빛은 평범한 휴양객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백호란.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투스타 제1사단장 소장. 포항의 해병대 제1사단 일명 해룡부대를 지휘하는 그녀는 전군에서도 손꼽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해병대 수색대 장교로 임관하여 온갖 험지를 누볐고 남성 군인들도 버티기 힘든 지옥 같은 훈련을 밥 먹듯 이겨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최초의 여성 해병대 수색팀장, 최초의 여성 대대장, 최초의 여성 연대장,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여성 사단장까지. 강철 같은 체력과 비상한 지략,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을 아끼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그녀는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계급장과 지휘봉을 모두 내려놓은 채 오롯이 혼자만의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던 작전 전화기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결제 서류도 없는 이곳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주어진 달콤한 보상이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눈을 감자 포항 앞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 대신 평화로운 물소리가 귓가를 간지렸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 씨발. 자리 존나 안 나네. 야, 거기 좀 비켜봐. 계곡의 정적을 깨는 거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조직폭력배임을 알 수 있는 무리가 나타난 것이다. 우락부락한 체격에 온몸을 뒤덮은 요란한 문신, 험상궂은 얼굴과 불쾌감을 주는 걸음걸이까지. 그들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선두에 선 남자는 유독 눈에 띄었다. 배가 불룩 나온 비대한 몸집에 돼지머리 문신을 한 그는 북평 상어파의 행동대장 황만덕이었다. 그는 기름진 손으로 닭다리를 뜯으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그의 옆에는 비쩍 마른 몸에 날카로운 눈매를 한 칼치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노랑대가리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어이 영감님, 나이 처먹었으면 집구석에서 쉴 것이지 왜 여기까지 기어나와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지랄이야? 황만덕의 표적이 된 것은 돗자리를 펴고 손녀와 함께 쉬고 있던 한 노인이었다. 노인은 손녀가 놀랄까 싶어 아이를 품에 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젊은이들 여러 사람이 함께 쉬는 곳인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게나. 조용히? 이 영감탱이가 돌았나? 야, 우리가 돈 내고 노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야? 여기가 네 땅이야? 황만덕은 닭뼈를 노인 쪽으로 휙 던졌다. 뼈는 노인의 돗자리 위로 떨어졌다. 노인의 손녀딸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무서워. 저 아저씨들 이상해.
괜찮다, 아가. 괜찮아. 노인은 손녀를 다독였지만 그의 얼굴에도 수치심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괜히 엮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조폭들의 기세를 더욱 살려줄 뿐이었다. 꺼져. 늙은이는 물 흐리니까 저쪽 땡볕으로 꺼지라고. 이 자리는 우리가 쓴다. 황만덕이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노인이 휘청하며 뒤로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차가운 계곡물처럼 맑고 청아하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심지를 담은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거기 그만하시죠. 백호란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물에서 나와 조폭 무리와 노인 사이에 서 있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거구의 황만덕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황만덕의 시선이 백호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음흉하게 훑었다. 젖은 머리카락,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몸의 실루엣, 그리고 앳된 얼굴.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호, 아가씨가 정의의 사도라도 되시나? 근데 몸매는 아주 끝내주네. 우리랑 같이 놀까? 오빠가 재밌게 해줄게. 옆에 있던 칼치와 노랑대가리도 추잡한 말을 거들었다. 형님, 저런 여자가 밤에는 죽여준다던데요? 얼굴도 반반한 게 술 한 잔 따라주면 딱 좋겠네.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예쁜 아가씨가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걱정 어린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백호란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동요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노인분께 사과하고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술과 오만함에 취한 황만덕에게는 그저 가짜는 허세로 들릴 뿐이었다. 시발 존만한 년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오냐, 내년이 오늘 아주 좋은 꼴을 보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황만덕은 육중한 몸을 움직여 백호란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뺨을 스치려는 찰나였다. 번개보다 빠른 움직임이었다. 백호란은 몸을 살짝 비트는 동시에 황만덕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버렸다. 끄아악! 계곡이 떠나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육중한 황만덕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였다. 백호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황만덕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을 나뒹굴었다. 이 시발년이. 상황 파악이 안 된 칼치와 노랑대가리가 욕설을 내뱉으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칼치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의 어설픈 공격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요원 출신인 백호란에게는 어린아이의 재롱 수준이었다. 백호란은 칼치의 칼을 든 팔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칼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어서 달려들던 노랑대가리의 턱을 향해 그녀의 발차기가 장렬했다. 군화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만 그 위력은 쇠몽둥이와도 같았다. 턱뼈가 부서진 노랑대가리는 두 눈을 뒤집은 채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순식간이었다. 10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건장한 조폭 3명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계곡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고통에 신음하는 황만덕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어리석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비겁함. 그게 당신들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맑고 청아하지 않았다. 수많은 적들을 침묵시키고 수천의 부하들을 복종시켰던 지휘관의 목소리. 강철의 여왕, 백호란 소장의 진짜 목소리였다. 정적. 매미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 무릉 계곡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담소, 심지어 흐르던 물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진 것 같았다. 수백 명의 시선이 단 한 사람 가녀린 몸으로 거구의 산의 셋을 순식간에 제압한 백호란에게 꽂혀 있었다. 경의, 충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팔이 꺾인 채 바닥에서 신음하던 황만덕은 고통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나름동의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주먹이었다. 수많은 싸움을 해봤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그것도 여자에게 당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상대는 손기술 몇 번과 발길질 한 번을 썼을 뿐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기술은 차원이 달랐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정밀함. 이것은 길거리 싸움꾼의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극도로 훈련된 살인 기술에 가까운 무술이었다. 너. 정체가 뭐야, 이 미친년아. 황만덕은 고통 속에서도 간신히 욕설을 뱉어냈다. 백호라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겁에 질린 채 넘어져 있던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시고요? 괜찮네. 고맙네, 아가씨. 정말 고마워. 노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겨우 대답했다. 그의 품에 안긴 손녀는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백호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녀가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을 무찌른 용감한 여기사처럼 보였을 것이다. 백호란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 나쁜 아저씨들은 혼났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녀가 다시 몸을 돌려 황만덕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당신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첫째, 어르신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 둘째, 당신들이 어지럽힌 쓰레기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주워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 셋째, 이 계곡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그것은 제안이나 요구가 아니었다. 거역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황만덕은 어이가 없었다. 팔이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자존심이 먼저 들고 일어났다. 미친년.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동의 바닥에서 나 황만덕을 건드리고. 황만덕? 북평상업화 행동대장. 전과 칠범. 폭행, 갈취, 협박. 더 읊어줄까? 백호란의 입에서 자신의 신상이 줄줄 흘러나오자 황만덕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칼치와 노랑대가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형사? 국정원 요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떠올려 봤지만 눈앞의 젊은 여성과는 어느 것 하나 어울리지 않았다. 당신 같은 쓰레기들은 보통 두 가지 길을 가지. 평생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비참하게 늙어 죽거나 아니면 더한 쓰레기들 손에 객사하거나. 어느 쪽이든 당신들 인생에 미래는 없어. 백호라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황만덕은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아주 가끔 다른 길이 열리기도 해.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물론 그 길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럽고 힘들지. 매일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하니까. 그녀의 말은 조폭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이야기였다. 그들은 힘과 폭력, 돈이 전부인 세계에서 살아왔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개소리 집어치워. 경찰. 그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황만덕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때였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외쳤다. 경찰은 무슨? 당신들이 먼저 시비 걸고 할아버지를 밀쳤잖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그의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맞아요. 저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런 인간들은 더 당해야 돼. 속이 다 시원하네. 여론은 완전히 백호란의 편이었다. 조폭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셈이었다. 백호란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통신보안. 여기는 해룡. 현재 위치 강원도 동해시 무릉계곡. 민간인에 대한 위협 상황 발생하여 조치 완료. 관할 경찰서에 상황 전파하고 헌병대 수사과 요원 2명 즉시 출동시켜. 대상자 3명 신병 확보해서 부대로 인계할 것. 이상. 해룡. 그것은 해병대 제1사단장을 의미하는 호출보호였다. 헌병대, 부대 인계 같은 용어들은 그녀가 민간인이 아님을, 그것도 군 관계자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백호란이 황만덕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백호란이다. 황만덕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소장. 별 2개. 사단장. 그것도 악명 높기로 소문난 해병대 사단장. 눈앞에 이액된 여자가.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내 놈들이 오늘 건드린 건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그 자체를 건드린 거다. 절망. 황만덕의 얼굴에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경찰서에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군, 그것도 해병대 사단장에게 직접 밉보였다.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까 3가지를 명령했지. 그대로 실시한다. 지금 당장. 백호란의 명령에 황만덕은 더 이상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는 꺾인 팔의 고통을 애써 참으며 나머지 2 부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3사람 모두 노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만덕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공포는 때로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용서를 구했다. 노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백호란을 바라보았다. 백호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마지못해 용서의 뜻을 내비치자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곡 주변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했다. 맥주캔, 과자 봉지, 닭뼈.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묵묵히 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마지막으로 황만덕은 계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소란을 피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사람들은 딱딱하게 굳었던 표정을 풀고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었지만 곧 계곡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백호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찬사이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조폭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박수였다. 상황이 정리될 무렵 멀리서 경찰차와 군용 지프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강철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무릉 계곡의 여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순간이었다. 경찰차와 검은색 군용 지프가 계곡 입구에 멈춰 서자 주변의 소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동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과 군사경찰완장을 찬 해병대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싼 인파를 해치고 현장 중심으로 다가왔다. 선임으로 보이는 헌병대 상사가 백호란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필승,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상사 김진수. 그래, 수고 많다. 백호란이 가볍게 손을 들어 경례를 받자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사단장님이라는 호칭은 그녀의 정체를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쐐기를 박는 말이었다. 저 가녀리고 젊어 보이는 여성이 정말로 별을 단 장군, 그것도 최정예 해병대 사단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한 것이다. 경찰관들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간인 간의 단순 폭행 시비인 줄 알고 출동했는데 현장에 현역 사단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백호라는 김진수 상사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간단명료했다. 불량배들이 소란을 피우며 노약자를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현재는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군의 위신이나 자신의 무력 사용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공을 내세우기보다 조용히 상황을 수습하려는 지휘관의 품격이 느껴지는 대처였다. 김 상사는 깍듯하게 보고를 듣고는 무릎을 꿇고 있던 황만덕 일행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그것도 우리 사단장님께서 휴가 중이신 곳에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황만덕과 그 부하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조아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반항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순수한 공포와 후회만이 가득했다. 백호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김 상사에게 말했다. 김 상사, 이 세 사람은 내가 직접 부대로 데려가겠다. 신병 인계 절차는 복귀해서 처리하도록 하지. 예. 사단장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김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일개 불량배들을 사단장이 직접 챙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보통은 헌병대에 인계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 내가 할 이야기가 좀 있다. 백호란의 단호한 말에 김 상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복종했다. 알겠습니다. 하는 우렁찬 대답만이 돌아왔다. 백호란은 다시 황만덕에게 시선을 돌렸다. 일어서라. 황만덕 일행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호라는 그들을 헌병대 지프가 아닌 자신이 타고 온 평범한 검은색 승용차 쪽으로 이끌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꾸역꾸역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백호란이 운전석에 올라타자 차는 조용히 시동이 걸렸다. 그녀는 떠나기 전 창문을 내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오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편안한 휴가 되십시오. 아닐세 아가씨. 아니 장군님. 정말 감사하네. 덕분에 우리 손녀딸에게 아주 좋은 교육이 되었어.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네.
노인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백호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차를 몰아 계곡을 빠져나갔다. 차가 포항을 향해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만덕 일행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법에 따라 처리될까? 아니면 저 여자 장군에게 상상도 못할 끔찍한 보복을 당하게 될까?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한참을 달리던 백호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름이 황만덕이라고 했나? 예, 그렇습니다. 황만덕은 간신히 대답했다. 왜 그렇게 사나? 멀쩡한 몸으로 태어났으면 땀 흘려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왜 남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살지? 그것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한 질문이었다. 황만덕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경찰도 판사도 그저 그의 죄를 물을 뿐 그의 인생에 대해 묻지는 않았다. 말해봐.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인 사람은 없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나? 백호란의 집요한 질문에 황만덕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학창 시절에는 제법 알아주는 유도 선수였지만 중요한 시합에서 큰 부상을 당해 운동을 그만둬야 했다. 배운 것 없이 사회에 나온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막노동판을 전전했지만 거친 세상은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형님들을 만났고 타고난 힘을 이용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한번 발을 들이자 빠져나오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고 힘이 있다는 것이 좋았다. 어느새 그는 동네 양아치에서 북평 상업파의 행동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당신이 노인과 아이를 위협한 이유가 되나? 백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황만덕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그의 거친 인생은 자랑스러운 무용담이 아니라 그저 한심하고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백호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차는 어느덧 포항 시내로 접어들고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 정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위병소의 해병들이 그들의 차를 발견하고 경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황만덕, 당신 유도 선수였다고 했지? 네, 그랬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나? 그 재능, 그렇게 썩히기에는 아깝지 않나?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도 먹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전과자입니다. 황만덕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잘 닦인 연병장과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황만덕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백호라는 차를 헌병대가 아닌 사단 체육관 앞에 세웠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말했다. 내려. 황만덕 일행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자 백호란이 체육관 문을 열었다. 넓은 실내에는 유도 매트가 깔려 있었다. 황만덕, 나와 겨뤄보자. 당신이 유도로 나를 이기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깨끗하게 보내주겠다. 예, 사단장님과 대련을 말입니까? 황만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만약 당신이 지면 나와 약속 하나를 해야 한다. 무슨 약속입니까? 백호란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당신을 포함해 여기 있는 3명 모두 해병대에 입대해라. 내가 당신들을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주지. 굳어버린 땅을 뚫고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야. 당신들 안에도 분명히 잠들어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다.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 주겠다. 어때 해볼 텐가? 그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교도 소행을 각오했던 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해병대에 입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황만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아주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패배감과 열등감에 짓눌려 있던 한때 유도의 모든 것을 걸었던 소년의 열정이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백호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덤비겠습니다. 백호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겉옷을 벗어 던졌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몸은 군살 하나 없이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으로 단련된 살아있는 무기 그 자체였다. 굳은 땅을 뚫고 피어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포항의 해병대 사단 체육관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포항의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거대한 실내 체육관은 한밤중의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수은등 몇 개만이 링과 유도 매트가 깔린 중앙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고 있었다. 낮 동안 수백 명의 해병들이 흘렸던 땀 냄새와 낡은 매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체육관 구석에는 칼치 이치산과 노랑대가리 김춘식이 잿빛이 된 얼굴로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서로의 몸에 기댄 채 떨고 있었다. 그들 앞 넓은 유도 매트 중앙에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다. 한 명은 황만덕. 그는 거추장스러운 윗옷을 벗어 던졌다. 불룩하게 솟은 복부와 거대한 가슴팍을 뒤덮은 문신이 조명 아래 번들거렸다. 북평 바다를 삼킬 듯한 상어의 아가리와 탐욕스럽게 웃는 돼지머리가 그의 지난 세월을 대변하는 듯 흉측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주먹 세 개에서 뼈가 굵은 자신의 육체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등줄기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상대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1사단을 지휘하는 현역 소장 백호란이었다. 백호란은 휴가 때 입었던 편안한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 그대로였다. 유도복조차 갖춰 입지 않았다. 그저 맨발로 잡티 하나 없는 맑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녀린 팔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문신으로 중무장한 황만덕의 허세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몸은 군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실전과 극한의 훈련으로만 벼려낸 강철 근육 그 자체였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은 이미 황만덕의 모든 움직임, 모든 호흡, 심지어 공포심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시작해. 백호란의 나직한 목소리가 텅 빈 체육관을 울렸다. 그것은 대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자 황만덕의 과거를 심판하는 종소리 같았다. 황만덕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건 기회다. 여자를 상대로 그것도 유도로 진다고. 내 비록 운동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지만 왕년에 가락이 있다. 저 조그만 여자를 매다 꽂는 건 일도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공포를 분노로 두려움을 객기로 바꾸려 애썼다. 크아! 그는 짐승 같은 기합을 내지르며 백호란을 향해 돌진했다. 거대한 체중을 실어 그녀를 올가매고 힘으로 으스러뜨릴 작정이었다. 그의 육중한 손이 번개처럼 백호란의 멱살과 소매를 움켜쥐었다. 잡았다. 황만덕은 승리를 직감했다. 이 정도 체급 차이면 기술이고 뭐고 없다. 그는 전성기 시절의 감각을 떠올리며 온 힘을 다해 허리를 틀어 빗당겨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마치 헛개비 같았다. 백호라는 황만덕이 끌어당기는 힘을 단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에 몸을 맡기듯 물 흐르듯이 스르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황만덕이 힘을 쓰려던 찰나 이미 그녀는 그의 중심축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황만덕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컥! 백호라는 황만덕의 팔을 가볍게 제압한 채 그의 등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황만덕은 자신의 힘에 자신이 넘어진 꼴이 되었다. 매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을 뻔한 것을 간신히 손으로 짚었다. 치욕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구석에 있던 이치산과 김춘식의 입에서 헉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겨우 그 정도인가? 당신의 과거가 울겠군. 백호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 말은 황만덕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에이, 인연이. 그는 이성을 잃고 다시 덤벼들었다. 이번에는 유도 기술이 아니었다. 길거리 싸움에서나 쓰는 상대를 깔아뭉개기 위한 개싸움이었다. 하지만 백호라는 그보다 10배는 더 지독한 지옥에서 구른 몸이었다. 해병대 수색대의 생환훈련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극한 상황을 상정하고 이루어진다. 황만덕의 주먹이 날아오기도 전에 백호란의 발이 그의 오금 안쪽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무릎이 꺾이는 고통과 함께 중심이 무너지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황만덕의 꺾인 팔을 잡아채며 그대로 몸을 회전시켰다. 세상이 뒤집혔다. 황만덕은 자신의 거대한 몸이 깃털처럼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백호란의 유연한 허리가 활처럼 휘어지며 그를 업어맸다. 완벽한 업어치기였다. 쿵! 체육관 바닥이 통째로 울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황만덕은 매트 위에 그대로 매달꽂혔다. 등에서부터 머리까지 전해지는 충격에 순간적으로 호흡이 멎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수은 등의 노란빛이 점점이 부서져 내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매트 위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전과 7범 북평상어파의 행동대장 황만덕이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고 몸무게는 절반도 안 되어 보이는 여성에게 단 두 한만에 완벽하게 패배한 순간이었다. 백호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힘만 믿고 날뛰었지. 하지만 당신의 그 힘은 진짜가 아니야. 뿌리가 없거든.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지 않는 힘은 그저 폭력일 뿐이다. 황만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고통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감이었고 동시에 아주 오래전에 잊고 살았던 순수한 열정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는 유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서 땀 흘리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았다. 일어나. 백호란이 말했다. 황만덕은 비틀거리며 부서진 자존심을 애써 추스르며 일어섰다. 내가 왜 당신들에게 해병대에 입대하라고 했는지 아나? 당신들은 썩었어.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당신들 인생은 거기서 끝이야. 교도소 담벼락에서 죽든 아니면 다른 깡패 칼에 맞아 죽든. 그게 당신들 종착역이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황만덕의 심장에 박혔다. 해병대 훈련소는 용광로다. 쇠도 녹여버리는 지옥불이지. 그 불 속에서 당신들의 썩어빠진 근성을 모조리 태워버려야 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쇠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다. 백호라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선택은 황만덕의 몫이었다. 황만덕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흉측한 문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백호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 여자는 진심이다. 황만덕은 결심했다.
이대로 돌아가 봐야 똑같은 쓰레기 인생의 반복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여자의 손을 잡으면 어쩌면 그는 매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졌습니다. 사단장님,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 같은 놈도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백호란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건 내 놈 하기 나름이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따라와라. 그녀는 황만덕을 지나쳐 공포에 질려있던 이치산과 김춘식에게 다가갔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다면 보내주겠다. 하지만 저자와 함께 지옥불로 뛰어들 각오가 섰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당신들의 그 요란한 머리카락을 전부 밀고 연병장으로 나와. 내일부로 당신들은 조폭 황만덕이 아니라 해병대 훈련병 황만덕이다. 백호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텅 빈 체육관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체육관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새 사내의 거친 호흡소리, 그리고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리는 육중한 소리만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해병대 교육훈련단 연병장을 감싸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짠 내음 가득한 바람이 훈련병들의 얇은 활동복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황만덕, 이치산, 김춘식은 그 대열의 가장 끝에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어젯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퍼렇게 밀려 있었다. 특히 김춘식의 자랑이던 노란 머리카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어색하게 빛나는 두상이 유난히 돋보였다. 그들의 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퀭했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함께 정체 모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흐하암. 이치산이 긴장을 감추려 하품을 하는 순간이었다. 어이, 거기, 대가리 박아. 악마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눈앞에 땅딸막하지만 다부진 체격의 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에는 박광일이라는 이름표와 함께 교관을 상징하는 붉은 모자가 씌워져 있었다. 그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도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독사 박광일 중사였다. 그의 눈은 정말 독사처럼 훈련병들의 가장 약한 구석을 찾아내려는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치산이 어설프게 대답하자 박 중사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찢었다. 누구 멋대로 대답하나. 훈련병.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와. 전원 대가리 박아. 실시. 황만덕을 포함한 신병 중대 전원이 비명 같은 기압과 함께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황만덕은 북평 바닥에서 자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그저 번호로 불리는 훈련병일 뿐이었다. 치욕감이 밀려왔지만 어젯밤 백호란에게 매다 꽂혔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박광일 중사는 훈련병들 사이를 어슬렁거리다 유독 눈에 띄는 황만덕의 등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머리를 박은 채 부들부들 떠는 그의 등에는 상어 문신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이거 뭐냐? 박 중사가 전투화 발끝으로 문신을 툭툭 쳤다. 훈련병 황만덕. 등에 그림 그렸나? 여기가 도화지야 이 새끼야. 대답 안 해. 황만덕. 내 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황만덕은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훈련병 황만덕. 사회에서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뭐라고? 안 들린다 이 새끼야.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좋아. 내 놈 입으로 쓰레기라고 인정했군. 여기는 쓰레기 소각장이다. 내 놈의 그 더러운 문신 껍데기, 썩어 빠진 정신머리 전부 다 태워버릴 거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일과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새벽 기상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보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식사 시간은 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숟가락을 들 시간이 없어 식판째로 입에 털어넣기 바빴다. 첫 번째 시련은 목봉 체조였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육중한 통나무를 조원들과 함께 어깨에 이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황만덕은 덩치 덕에 힘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치산과 김춘식이었다. 두 사람은 평생 힘든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몸뚱이였다. 형님. 아니, 훈련병님. 못하겠습니다. 이치산의 다리가 풀리며 목봉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 무게는 고스란히 옆에 있던 황만덕과 다른 훈련병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치산, 정신 안 차려. 이 새끼가. 박광일 중사가 달려와 이치산의 철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너 하나 때문에 동기들 다 죽는다. 이 폐기물만도 못한 놈아. 내 놈들은 한 명이라도 낙오하면 전원 처음부터다. 알겠어. 황만덕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치산의 목까지 어깨로 받쳐내며 소리쳤다. 이치산,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린 진짜 쓰레기로 끝나는 거야. 버텨. 황만덕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이치산은 눈물을 쏟으며 다시 어깨를 고쳐맸다. 그들은 서로의 땀 냄새와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지옥 같은 훈련을 버텨냈다. 하지만 진짜 배기는 포항 앞바다의 갯벌에서 시작되었다. IBS라 불리는 고무보트 기동 훈련이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갯벌을 수 킬로미터나 달려야 했다. 발은 푹푹 빠져 제대로 내딛기조차 힘들었고 짠물과 뻘은 온몸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 했다. 대가리 쳐박고 뭐해. 보트 띄워. 적진이 코앞이다. 이 해병 같지도 않은 놈들아. 박 중사의 독설은 쉬지 않았다. 김춘식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다. 그의 노랗던 머리카락만큼이나 나약했던 정신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 못해. 나갈래. 나 집에 갈 거야. 그가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황만덕 조의 보트가 멈춰 섰다. 박광일 중사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훈련병 김춘식, 내 놈 지금 뭐라고 했나? 집에 가?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박 중사가 그를 끌어내려던 순간 황만덕이 보트를 내려놓고 김춘식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야, 김춘식, 똑바로 봐. 황만덕이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었는지 잊었어? 사람들 등쳐먹고 노인네들한테 행패 부리던 쓰레기였어. 근데 사단장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잖아. 이 갯벌보다 더 더러운 구정물에서 살던 우리야. 근데 이깟 뻘밭 하나 못 이겨내. 여기서 포기하면 넌 평생 김춘식이 아니라 노랑대가리 양아치로 살다 죽는 거야. 그래도 좋아? 황만덕의 외침은 갯벌의 바람 소리를 뚫고 모두의 귀에 박혔다. 그것은 더 이상 조폭 두목의 협박이 아니었다. 먼저 깨달은 자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동료를 끌어내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김춘식은 울음을 멈추고 황만덕을 바라보았다. 황만덕의 얼굴은 뻘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일어나. 이 새끼야. 우린 해병이 될 거잖아. 황만덕이 김춘식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박광일 중사를 향해 돌아섰다. 교관님, 훈련병 김춘식 다시 훈련 받겠습니다. 저희 조 기수 열외 없이 전원 수료하겠습니다. 박광일 중사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독사 같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황만덕이라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강철 같은 무언가가 싹트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좋다. 말만 번지르르한지 어디 보자. 전원 보트 머리 위로. 목표 지점까지 2배로 뛴다. 실시. 알겠습니다. 황만덕과 이치산, 김춘식은 목이 터져라 기합을 내질렀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의지하며 지옥 같은 갯벌을 향해 다시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등 뒤로 썩어 문드러졌던 과거의 허물들이 차가운 갯벌 속에 하나둘씩 파묻히고 있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마지막 관문, 지옥주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훈련병들은 지난 며칠간 잠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린 듯 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이어지는 극한의 훈련 속에서 그들의 육체는 한계에 달했지만 정신은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황만덕과 이치산, 김춘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몸은 눈에 띄게 날렵해졌고 깡패 시절의 기름진 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오직 동기애와 악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천자봉 행군이었다. 완전 군장 상태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교육훈련단 뒤편에 버티고 선 거대한 천자봉을 정복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오늘 이 산을 넘지 못하는 자, 붉은 명찰을 달 자격 없다. 전원 낙오 없이 정상에서 만난다. 알겠나? 박광일 중사의 마지막 명령과 함께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황만덕은 자신의 등 뒤에 짊어진 군장의 무게보다 함께 걷는 동기들의 존재감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행군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가파른 산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발바닥은 이미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은 천근만근 같았다. 특히 가장 체력이 약했던 이치산이 문제였다. 그는 이미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한 것을 황만덕과 김춘식이 양쪽에서 부축하며 겨우 끌고 오다시피 했다. 정상을 불과 몇 킬로미터 남기지 않은 지점, 가장 가파른 오르막에서 결국 사달이 났다. 이치산이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옆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는 발목을 붙잡고 신음했다. 심하게 접질린 발목은 순식간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치산, 괜찮아? 황만덕이 달려갔지만 이치산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틀렸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먼저 가, 만덕아.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무슨 개소리야. 일어나. 황만덕이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이치산은 발에 힘을 주지 못했다. 그때 뒤따라오던 박광일 중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뭐하고 있나? 나고자는 버리고 간다. 황만덕 비켜. 안 됩니다. 황만덕이 이치산 앞을 가로막고 버티어 섰다. 교관님, 훈련병 이치산 부상입니다. 하지만 낙오시킬 수 없습니다. 규정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훈련병은 구급조에 인계한다. 넌 내 갈 길 가. 싫습니다. 황만덕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박광일 중사의 살기 어린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병은 동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곳에 이치산을 버리고 가는 것은 제 자신을 버리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치산을 업고 가겠습니다. 연병장이 떠나가라 울리는 외침이었다. 박광일 중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노려보는 황만덕의 눈빛에서 그는 더 이상 북평 상업화의 쓰레기를 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전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한 마리의 사나운 해병이 서 있었다. 황만덕은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군장을 김춘식에게 넘기고 이치산의 소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이치산을 자신의 등 위에 둘러엎었다. 180cm가 넘는 거구에
80kg에 육박하는 동기였다. 이미 탈진한 몸으로 다른 성인 남자를 업고 산을 오른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으아. 황만덕은 땅이 꺼져라 포효했다. 다리가 부러질 듯 후들거렸지만 그는 첫 발을 내디뎠다. 김춘식, 뭐해? 형님. 아니, 황 훈련병님 군장 챙겨. 우리도 간다. 김춘식 역시 울면서 자신의 군장 위에 황만덕의 군장까지 짊어졌다. 박광일 중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살짝 올라갔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낮게 말했다. 구급조 대기 해제. 전원 정상까지 행군 계속한다. 황만덕은 한 걸음 한 걸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산을 올랐다. 그의 등 뒤에서 이치사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만덕아. 미안하다. 고맙다. 황만덕은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저 하는 기합으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정상이 나타났다. 푸르스름한 여명이 거치고 동해 바다 위로 장엄한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와! 먼저 도착한 훈련병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만덕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정상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는 이치산을 내려놓자마자 그대로 땅에 쓰러져 버렸다. 김춘식 역시 군장을 내팽개치고 그의 옆에 나란히 드러누웠다. 세 사람은 뻘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한 성취감이었다. 며칠 후 해병대 교육훈련단 연병장. 수료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땡볕 아래 칼같이 각 잡힌 전투복을 입은 훈련병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들의 가족들이 눈물과 환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료식의 하이라이트, 붉은 명찰 수여식이었다. 지옥 같던 훈련 기간 내내 악마처럼 그들을 몰아붙였던 교관들이 이제는 그들의 선임이 되어 직접 명찰을 달아주는 순간이었다. 박광일 중사가 황만덕, 이치산, 김춘식 앞에 섰다. 훈련병 황만덕. 이병. 황만덕. 황만덕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박광일 중사는 아무 말 없이 황만덕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명찰을 그의 왼쪽 가슴에 달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도 따뜻했다. 박 중사는 황만덕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치며 낮게 말했다. 축하한다. 이 새끼야. 진짜 해병이 된 걸. 황만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경례를 올렸다. 이치산과 김춘식 역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붉은 명찰을 받았다. 그들의 썩었던 과거는 완벽하게 소각되었고 그들은 오늘 대한민국 해병대 이병으로 다시 태어났다. 모든 수료식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면회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세 사람에게 찾아올 가족은 없었다. 그들이 연병장 구석에서 어색하게 서 있을 때였다. 이병 황만덕, 이병 이치산, 이병 김춘식. 심장이 멎을 듯한 목소리였다. 세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하얀 해병대 장군 정복을 입은 백호란 소장이 서 있었다. 별 2개가 박힌 그녀의 어깨는 태양 아래서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휴가 때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필승. 세 사람은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한 각도의 경례를 올렸다. 백호라는 그들의 경례를 날카롭게 받아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들을 훑어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퍼렇게 밀린 머리,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달라진 눈빛.
가슴에 단 명찰이 꽤 잘 어울리는군. 4. 사단장님, 내일부터 너희 세 사람은 내 부대 해병대 제1사단으로 전입한다. 황만덕의 눈이 커졌다. 천자봉에서 동기를 업고 올랐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정신 잊지 마라, 황만덕 이병. 그게 바로 내 놈이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고 내가 내 놈들에게 기회를 준 이유다. 백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황만덕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이병 황만덕.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고 해병대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은혜는 갚을 필요 없다. 다만 오늘 너희가 흘린 눈물과 땀의 의미를 잊지 말고 조국과 해병대를 위해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세 사람의 우렁찬 대답이 포항의 푸른 하늘을 찔렀다. 백호라는 고개를 끄덕인 후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떠났다. 그녀의 하얀 정복 뒷모습은 세 사람에게 구원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처럼 보였다. 강철 여왕과의 조우로 시작된 그들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명 해룡부대의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단 황만덕, 이치산, 김춘식은 그들의 새로운 자대인 제3해병연대 킹콩대대 구중대로 배치받았다. 포항의 거친 해안선,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 철책선과 맞닿은 최전방 소초였다. 이곳은 낭만적인 동해 바다가 아니라 365일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의 최일선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과 그 바람에 실려 오는 비릿한 쇠 냄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철책의 스산한 풍경이었다. 이병 황만덕, 이병 이치산, 이병 김춘식. 세 사람은 행정반에 도착하자마자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신고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중대 행정보급관인 오필대 원사였다. 오 원사는 이 부대에서만 20년을 복무한 터줏대감이었다. 뱀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 깡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다부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그가 평범한 간부가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그의 별명은 코브라 오원사.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그만큼 교활하고 독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래. 니들이 그 유명한 사단장님 픽이냐? 오원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삐딱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라곤 일할도 없었다. 오히려 조롱과 경멸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사단장님 픽이라는 말에 세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이렇게나 왜곡되어 퍼져 있을 줄은 몰랐다. 나이도 똥구멍으로 처먹은 것들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인지는 모르겠다만 여긴 니들 같은 놈들이 어설픈 영웅 놀이하는 데가 아니야. 알겠어? 여긴 전쟁터라고. 그는 세 사람의 신상 명세서를 책상 위로 탁 소리나게 던졌다. 황만덕의 전과 칠범이라는 붉은 글씨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특히 너 황만덕이 아주 화려하시구만. 깡패 새끼가 어떻게 해병대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만 사단장님이 내 놈 문신 보고 반해서 뽑아주셨다더냐? 아닙니다. 황만덕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교육훈련단에서 겪었던 그 어떤 모욕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모욕이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니들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진짜 해병들이 욕먹는 거야. 어디서 감히 사단장님 이름을 팔아먹어. 오원사는 말끝마다 사단장님을 들먹였지만 그 말투에는 존경심이 아닌 여자 사단장에 대한 은근한 무시와 백으로 들어온 놈들에 대한 적개심이 뒤엉켜 있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시작부터 꼬였다. 오필대 원사는 그들을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명목 하에 가장 힘들고 더러운 작업으로만 내몰았다. 해안 철책 순찰은 기본이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의 야간 경계 근무, 정화조 청소, 부대 뒤편의 거대한 배수로에 쌓인 뻘 제거 작업까지 모두가 기피하는 일은 전부 세 사람의 몫이었다. 황만덕은 묵묵히 버텼다. 이곳은 훈련소가 아니었다. 실전 부대였다. 그리고 오원사는 자신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깡패 근성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진짜 해병으로 거듭났는지. 그는 동기들을 다독였다. 버텨. 여기서 무너지면 우린 진짜 깡패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해병이라는 걸 저 코브라 새끼 눈깔에 똑똑히 박아주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황만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나 관심병사 관리가 아니었다. 부대는 오필대 원사라는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 아래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조한결 일병이 있었다. 조 일병은 어수룩하고 몸이 약해 늘 관심병사로 분류되는 아이였다. 오필대 원사는 유독 조 일병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혔다. 단순히 얼차려를 주는 수준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취사장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황만덕은 생활관 뒤편의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가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엿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새끼가 똑바로 못해? 내 애미 애비가 너 이따위로 하라고 군대 보냈어? 오필대 원사가 조 일병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기고 있었다. 조 일병은 피가 터진 입술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내가 오늘 식자재 옮기다가 썩은 감자 하나 제대로 못 골라내서 중대원들 전부 식중독 걸릴 뻔한 거 알아? 이 폐급 새끼야. 죄송합니다. 원사님. 한 번만.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오원사는 옆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었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조 일병의 전투복 위로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붓기 시작했다. 아, 뜨겁습니다. 원사님. 정신 차리라고 이 새끼야. 이 정도 열기도 못 버티는 놈이 전쟁 나면 총은 잡겠어? 이게 다 널 위한 특별 교육이야. 안 그래? 그것은 교육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황만덕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오원사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깡패 시절 그가 가장 경멸했던 짓이 바로 약자를 상대로 이렇게 비열하게 구는 놈들이었다. 그때 이치산이 뒤에서 황만덕의 어깨를 꽉 잡았다. 참아, 만덕아. 지금 들어가면 우린 그냥 상관 폭행범이 되는 거야. 저 새끼가 노리는 게 그거일지도 몰라. 이치산의 눈은 냉철했다. 그는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건 가혹행위가 아니야. 저 새끼 지금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 조 일병을 왜 저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거지? 그들의 의문은 며칠 뒤 풀렸다. 부대로 배급되는 유류와 부식식 자재의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치산이 발견한 것이다. 그는 과거 조직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경험으로 숫자에 유난히 밝았다. 이상해. 매주 들어오는 경유가 최소 1드럼씩 비어. 쌀도 마찬가지야. 최고급 해룡미가 들어와야 하는데 병사들 식판에는 푸석한 정부미가 올라와. 김춘식이 끼어들었다. 그거. 저번에 조일병이 그러는데 오원사님이 자기한테 특별한 심부름을 시킨다고 했어요. 밤에 몰래 트럭에 뭔가를 싣는 걸 도와달라고.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저렇게 괴롭힘이 심해졌다고. 퍼즐이 맞춰졌다. 오필대 원사는 군수물자를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다.
조일병은 그 심부름을 강요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하자 오원사가 폐급 병사라는 낙인을 찍고 본보기로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특별 작업 역시 부대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연막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개새끼. 황만덕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해병대 정신을 운운하던 새끼가 뒤로는 제복 입은 도둑놈이었어. 병사들 밥이랑 기름을 훔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다. 상대는 20년 짬밥의 원사였다. 이 부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처럼 떠받들고 있었다. 신병, 그것도 전과자 깡패 출신인 자신들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어떻게 하지? 이대로 뒀다가는 조일병이 정말 죽을지도 몰라. 김춘식이 울먹이며 말했다. 증거를 잡아야 해. 이치산의 눈이 번뜩였다. 저 새끼가 물건 빼돌리는 현장을 덮쳐야 해.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릴 유일한 분에게 보고해야 한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을 향했다. 그들의 머릿속에 지옥의 훈련소를 수료하던 날 눈부신 흰색 정복을 입고 서 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강철의 여왕, 백호란 사단장. 황만덕이 주먹을 굳게 쥐었다. 좋다. 그 코브라 새끼, 우리가 이빨을 다 뽑아버리자. 사단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붉은 명찰의 명예를 걸고 저 썩어 빠진 독사를 끌어내린다. 지옥주보다 더 지독한 진짜 지옥의 한복판에서 3명의 신참 해병들은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이 썩어 빠진 부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위험한 도박이었다. 작전명은 코브라 사냥이었다. 황만덕, 이치산, 김춘식은 자신들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했다. 깡패 시절 먹잇감을 노리고 구역을 살피던 그들의 본능이 해병의 규율과 합쳐져 무섭게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치사는 부대의 모든 경계 근무표와 차량 운행 일지, 그리고 유류 및 부식 반입 반출 기록을 몰래 빼내어 대조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움직였다. 매주 목요일 야간 23시에서 1시 사이. 이때가 유일하게 CCTV 사각지대인 후문 보급로의 차량 출입 기록이 비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마다 조일병이 특별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오원사에게 불려갔어. 김춘식은 특유의 넉살과 빠른 눈치로 취사반과 수송반 병사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나이 많은 신병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이용해 선임들의 경계심을 풀고 정보를 캐냈다. 취사반장은 오원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마다 최고급 고기와 쌀을 따로 빼놓으라는 지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받는 민간 트럭이 한 대 있다고. 황만덕은 행동파였다. 그는 이치산이 지목한 목요일 23시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규율 위반을 저질러 야간 배수로 청소 작업을 자처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뻘냄새가 진동하는 배수로에 몸을 숨긴 채 그는 후문 보급로를 감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목요일 23시 30분. 라이트를 끈 의문의 1톤 트럭 한 대가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서는 것을 목격했다. 오필대 원사가 직접 나와 문을 열었고 취사반과 보급창고에서 나온 몇몇 병사들이 무언가를 재빨리 트럭에 실었다. 조한결 일병도 겁에 질린 얼굴로 그들 틈에 끼어 있었다. 황만덕은 자신의 손목시계형 전술 카메라 해병대 수색대 훈련용으로 지급된 물품을 이치산이 몰래 빼돌려 개조한 건로 그 모든 광경을 빠짐없이 녹화했다. 검은 기름 드럼통, 쌀 포대, 그리고 고급 쇠고기가 담긴 아이스박스까지. 명백한 군수품 횡령 현장이었다.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어떻게 이 증거를 백호란 사단장에게 전달할 것인가?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들 역시 오원사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혹은 이미 한통 속일 가능성이 높았다. 사단장님께 편지를 써야 하나? 김춘식이 순진한 소리를 했다. 멍청아, 그 편지가 사단장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오원사 책상 위에 올라갈 거다. 이치산이 핀잔을 줬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황만덕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방법은 하나다. 내가 직접 간다. 뭐? 미쳤어? 타령이야, 그건. 타령이 아니다. 직소보고다. 사단장님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라고 하셨어. 지금 이 부대의 현실을 알면서도 눈 감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짓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증거를 들고 오늘 밤 철책을 넘어 사단 본부까지 뛴다. 황만덕의 계획은 무모했다. 최전방 철책을 넘어 사단 본부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야간에 이동한다는 것은 발각될 경우 간첩으로 오인받아 사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치사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USB 하나에 담아 황만덕에게 건넸다. 김춘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전투와 끈을 다시 매주었다. 형님, 아니 황이병님,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걱정 마라. 깡패 황만덕이는 죽었어도 해병 황만덕이는 쉽게 안 죽는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모두가 잠든 시각. 황만덕은 감시탑의 경계 주기가 바뀌는 정확히 3분의 틈을 노려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철책의 사각지대를 통과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단 본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실. 백호라는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포항 일대의 해안 경계망 재편에 관한 방대한 작전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최근 3년대 킹콩대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경계 허점과 비정상적인 군수 물자 소모율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상 없음이었지만 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오필대 원사. 너무 오래 한자리에 있었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지. 그녀가 킹콩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하려던 찰나였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직 사령인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3년대 전방 철책에서 미확인 인원 1명이 무단으로 이탈, 현재 사단 본부 방향으로 고속 접근 중입니다. 5분 대기조가 추격 중입니다. 뭐라고? 백호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간첩인가 아니면 탈영병인가? 즉시 전 부대 진돗개 발령하고 이동 예상 경로를 차단해. 절대 사살하지 말고 생포를 원칙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백호라는 즉시 전투 지휘소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열감지 카메라에 잡힌 한 인형이 미친 듯이 산길을 질주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저 움직임은 보통이 아닌데? 스크린 속 인형의 움직임은 군사훈련을 받은 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탈영병이라기엔 너무나도 필사적이었고 간첩이라기엔 너무나도 정면으로 사단 본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추격조 1km 전방 접근. 포위망 완성. 대상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침내 인형이 사단 본부 앞 마지막 방어선에서 멈춰 섰다. 서치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5분 대기조 해병들이 일제히 그를 덮쳤다. 꼼짝 마. 이 새끼야. 인형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아니,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다. 사단장님, 백호란 사단장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3년대 킹콩대대 이병 황만덕입니다. 긴급보고 사항입니다. 그 외침은 지휘소의 스피커를 타고 백호란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다. 황만덕?
백호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가 직접 거둔 그 깡패 출신 신병이었다. 당장 그 병사를 지휘소로 데려와. 저항은 중지시키고 정중하게 모셔와. 그녀의 명령에 작전 참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즉각 복종했다. 몇 분 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황만덕이 지휘소로 끌려오다시피 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백호란을 보자마자 모든 힘을 짜내어 경례를 붙였다. 필승, 이병황, 만, 덕, 사단장님께 긴급 보고를. 그는 말을 채 끝맺지 못하고 품속에서 비닐로 겹겹이 싼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백호란은 쓰러진 황만덕과 그가 내민 USB를 차가운 눈으로 번갈아 보았다. 지휘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조용히 USB를 집어들었다. 의무관, 당장 이 병사를 의무실로 옮겨. 그리고 작전 참모. 예, 사단장님. 자네, 혹시 미행이라고 하나? 백호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내일 아침 나는 공식적인 휴가를 떠난다. 3년대 관할 구역으로. 아주 조용한 낚시 휴가를 말이지. 그녀는 공식적인 휴가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작전 참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철의 여왕이 해룡부대의 사단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코브라 사냥이 아니라 독사둥지 대청소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킹콩대대 구중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산했다. 간밤에 있었던 탈영 소동은 상부에 의해 야간 침투 훈련 중 발생한 오인으로 간단히 무마되었다. 오필대 원사는 어젯밤 황만덕이 사라졌다는 보고에 잠시 긴장했지만 그가 5분 대기조에 붙잡혀 의무실에 격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멍청한 새끼. 탈영을 했으면 멀리 튀었어야지 겨우 사단 본부 앞에서 잡혀? 깡패 새끼 근성은 어딜 안 가지. 그는 콧방귀를 뀌며 오늘 밤 있을 특별 보급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부대 위병소로 검은색 민간용 SUV 한 대가 들어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사단장 전속 부관이었다. 부관은 위병소장에게 깍듯하게 휴가증을 제시하며 말했다. 사단장님께서 오늘부터 비공식 휴가에 들어가셨다. 관할 구역 내 해안가에서 낚시를 좀 즐기시겠다 하시는군. 절대 경호 인력 붙이지 말고 평소처럼 근무하라고 하셨다. 사단장님 성격 알지? 조용한 휴식을 방해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니 절대 오버하지 마. 필승. 알겠습니다. 위병소장은 거수 경례를 붙였고 SUV는 사단장의 개인 숙소로 지정된 해안가 근처의 작은 간부 숙소 BOQ로 향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최초의 여성 사단장으로 온갖 스포트라이트에 시달렸던 그녀가 조용한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각 SUV가 BOQ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린 것은 백호란이 아니었다. 그녀와 체격이 비슷한 여군 부관이 사단장의 모자를 챙겨들고 숙소로 들어갔다. 진짜 백호란은 그보다 1시간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이미 부대 안으로 잠입해 있었다. 그녀가 이용한 것은 다름 아닌 식자재를 납품하는 민간 트럭의 짐칸이었다.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 시절의 위장수를 10분 발휘, 검은색 특수작전복 차림으로 취사장 뒤편의 거대한 식자재 냉동 창고에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다. 어젯밤 황만덕이 목숨 걸고 가져온 USB에는 오원사의 횡령 장부와 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병사들을 협박하는 음성 파일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정점이 바로 오늘 밤이었다. 백호라는 냉동 창고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을 노리는 암사자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시간이 흘러 부대 전체가 저녁 점호 준비로 분주한 밤 9시.
오필대 원사는 자신의 사무실 겸 보급 창고에서 민간업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박 사장. 오늘 물건 좋아. 해룡미 20포대에 경유 5드럼. 그리고 특어급 한우 갈비 세트 10짝. 가격은 알지? 현찰로 준비해. 요즘 사단 장년이 하도 지랄을 해서. 그 여자? 오늘부터 휴가 갔어. 낚시질 하러. 아주 팔자가 좋지. 계집이 별 달고 하는 짓이라곤. 오원사가 백호란에 대한 온갖 성희롱적인 뒷담화와 욕설을 신나게 내뱉고 있을 때였다. 그 계집이 지금 내 놈 뒤에 서 있다면 어떨까? 얼음장보다 차가운 목소리. 뭐야 씨발. 오필대 원사가 기겁을 하며 돌아선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냉동 창고에서 막 걸어 나온 온몸에 냉기를 뿜어내는 검은 작전복 차림의 백호란이었다. 그녀는 BOQ에서 쉬고 있어야 할 사단장이었다. 사단장님. 어찌. 오원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가 황급히 책상 서랍으로 손을 뻗어 권총을 잡으려던 찰나. 퍽. 백호란의 전투화가 그의 손등을 정확히 짓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오원사의 끔찍한 비명이 창고를 울렸다. 끄아악. 팔. 내 놈이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총을 잡아? 내 놈 같은 버러지에게는 이 붉은 명찰도 사치다. 백호라는 짓밟은 손을 비틀어 오원사를 바닥에 처박았다. 그리고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놈이 지금까지 빼돌린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내 놈이 괴롭힌 우리 해병들의 눈물 방울 하나까지. 내가 오늘 전부 이자로 돌려받겠다. 살려주십시오. 사단장님. 제가 다. 시끄럽다. 백호라는 오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의 팔을 등 뒤로 결박했다. 그리고는 그를 질질 끌고 보급 창고를 나섰다. 밤 10시. 저녁 점호가 막 끝난 구중대 생활관. 병사들이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생활관의 모든 스피커가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과 함께 켜졌다. 구중대 전 병력 주목. 백호란의 목소리였다. 모든 병사들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즉시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복장은 전투복 전투화. 1분 준다. 실시.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을 제외한 모든 병력이 순식간에 집합했다. 연병장 중앙에는 서치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두 눈이 가려지고 재갈이 물린 채 무릎 꿇린 오필대 원사와 그의 옆에 산처럼 쌓인 쌀포대 기름 드럼통 그리고 고급 한우 세트가 놓여 있었다. 이게 무슨. 병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연병장 스피커를 통해 오필대 원사와 민간업자의 통화 내용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군수품을 빼돌리는 모의, 그리고 사단장에 대한 온갖 추잡한 욕설까지. 내 놈 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진짜 해병들이 욕먹는 거야. 이게 다 널 위한 특별 교육이야. 심지어 오원사가 평소에 했던 말들, 조일병을 협박하던 음성 파일까지 연이어 터져나왔다. 병사들의 얼굴은 경악에서 분노로 그리고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백호란이 연병장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작전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해병대의 상징인 붉은 깃발이 들려 있었다. 제군들. 나는 오늘 제군들에게 묻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밤하늘을 갈랐다. 이자가 말하던 진짜 해병이 이런 모습인가? 전우의 땀이 밴 보급품을 훔쳐 제 배를 채우고 약한 전우를 괴롭히며 그것을 교육이라 포장하고 심지어 자신이 충성을 맹세한 군과 지휘관을 능욕하는 것이
이것이 해병대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모든 병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백호라는 오필대 원사에게 다가가 그의 눈가리개와 재갈을 벗겼다. 오 원사는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경멸과 분노의 시선을 마주하고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오필대 원사. 내 놈은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다. 내 놈은 전우를 배신했다. 내 놈은 조국을 배신했다. 백호라는 옆에 있던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던 황만덕과 그 옆에 부축을 받고 서 있는 조한결 일병을 가리켰다. 저기 목숨을 걸고 너의 범죄를 고발한 황만덕 이병과 너의 가혹행위를 견뎌낸 조한결 일병이 있다. 저들이야말로 내 놈이 훔친 쌀 한 톨보다 내 놈의 썩어빠진 20년 경력보다 1000배 만배는 더 고귀한 진짜 해병이다. 그녀는 오원사의 가슴에 달린 오필대라는 붉은 명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잡아 뜯어냈다. 명찰이 뜯겨나가며 전투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다. 내 놈은 이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다. 지금 이 순간부로 오필대는 해병대에서 파면한다. 헌병대는 이자를 군사법원으로 압송하라.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 나와 오필대 원사를 끌고 갔다. 그는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에 묻혀버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백호라는 단상 위에서 붉은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 썩은 것은 도려냈다. 다시 시작한다. 가장 강하고 가장 정의로운 해병대. 그것이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수백 명의 해병들이 터뜨리는 함성은 부패의 둥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해룡의 부활을 알리는 천둥소리처럼 포항의 밤바다를 뒤흔들었다. 백호라는 그 함성 속에서 붕대를 감은 채 경례를 올리고 있는 황만덕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강철 여왕의 무자비한 심판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강철 여왕의 무자비한 심판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새벽 해병대 제1사단 3년대 구중대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다. 밤새 몰아친 폭풍이 씻어낸 듯 부대를 짓누르던 음습하고 비열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이른 기상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어젯밤의 충격과 흥분이 뒤섞인 묘한 활기로 술렁였다. 그들의 화두는 단연 그 사건이었다. 봤냐? 오원사. 아니, 그 개새끼 끌려갈 때 표정. 난 스피커에서 사단장님 욕설 나올 때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걸 우리 사단장님이 직접 듣고 계셨던 거 아냐?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와, 근데 사단장님 진짜 장난 아니다. 영화 찍는 줄. 검은색 작전복 입고 나타나시는데. 와. 지렸다. 대화의 중심에는 늘 백호란 소장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부임 이후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불신과 의심의 시선을 받아왔다. 강인한 훈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썩은 간부들은 그녀를 보여주기식 장군, 운 좋게 별단 여자라며 뒤에서 폄훼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은 그 모든 의심을 단 한 방에 부숴버렸다.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다. 적당히 덮지도 않았다. 부대의 가장 치욕스러운 환부를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도려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녀는 20년 짬밥의 원사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해룡부대의 진정한 지휘관이자 강철의 여왕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이제 막 붉은 명찰을 단 3명의 이병이 있었다. 황만덕, 이치산, 김춘식.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은 사단장님 픽이라는 조롱과 깡패 출신이라는 멸시 속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할 때 선임들은 더 이상 그들을 밀치거나 욕하지 않았다. 오히려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며 어색한 목례를 건네기까지 했다. 경멸이 경외로 질시가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황 이병님, 어제 괜찮으십니까? 한 상병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왔다. 그는 평소 오원사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선임 중 하나였다. 황만덕은 붕대로 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조롱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자의 단단함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했다. 우리가 비겁했다. 상병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황만덕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여긴 해병대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구중대는 비로소 하나의 전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황만덕이 향한 곳은 의무실이었다. 그곳에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조한결 일병이 누워 있었다. 조 일병은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맞고 있다가 황만덕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 황 이병님. 몸은 괜찮아. 넌 어때? 황만덕이 조 일병의 침대맡에 털썩 주저앉았다. 조 일병은 황만덕의 얼굴과 붕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황 이병님이. 내가 왜 죄송해? 우린 전우잖아. 전우가 개새끼한테 물려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게 해병이냐? 황만덕은 투박한 손으로 조 일병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황 이병님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너 못 괴롭혀. 사단장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제 어깨 펴. 넌 패급이 아니야. 불의에 맞서 끝까지 버텨낸 용기 있는 해병이야. 황만덕의 말에 조일병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몇 달간 그를 짓눌렀던 공포와 수치심을 씻어내는 정화의 소리였다. 그날 오후 해룡부대 연병장에는 3년대 전 장병이 도열했다. 어젯밤의 어둠과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 뜨거운 가을 햇살 아래 백호란 소장이 다시 단상 위에 섰다. 이번에는 검은 작전복이 아닌 각 잡힌 해병대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찬란해 보였다. 제군들, 어제 우리는 해룡부대의 치부를 목격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썩은 살은 도려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새 살이 돋게 하느냐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의 몫이다. 병사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오늘부로 제1사단 전체의 군수 시스템을 전면 개혁한다. 모든 보급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단 한 톨의 쌀,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부정한 곳에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병영 내 모든 형태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단장 직소 신고 채널, 일명 해룡의 눈을 개설한다. 어떤 직책의 간부도 이 채널을 검열할 수 없으며 모든 신고는 24시간 내로 내게 직접 보고될 것이다.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병사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다. 철옹성 같던 부조리의 벽에 거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어젯밤의 영웅들. 백호란이 단상 아래
대열의 가장 끝에 서 있던 3명의 이병을 불렀다. 이병 황만덕, 이병 이치산, 이병 김춘식. 앞으로. 세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연병장 중앙 수천 명의 시선이 집중된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백호라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 앞에 섰다. 황만덕 이병. 이병. 황. 만. 덕. 자네는 어젯밤 명령 불복종과 부대 무단 이탈이라는 중죄를 저질렀다. 군법에 따르면 자네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군사재판소에 서 있어야 마땅하다. 연병장의 싸늘한 긴장감이 흘렀다. 황만덕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백호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자네의 그 무모한 타령은 수백 명의 전우를 구하고 썩어빠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며 해병대의 명예를 지켰다. 법은 규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해병대의 정신은 전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자네는 규율을 어겼으나 가장 위대한 해병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녀는 황만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에 나는 사단장 권한으로 이병 황만덕의 모든 군무 이탈 혐의를 기각한다. 대신 전우를 구한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을 명한다. 이 시간부로 이병 황만덕은 일병 황만덕이다. 황만덕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연병장 전체가 술렁이다가 이내 누군가의 박수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와! 또한 이병 이치산, 이병 김춘식, 정확한 정보 수집과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의 공을 인정하여 역시 1계급 특진을 명한다. 이치산과 김춘식 역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황만덕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눴다. 그들은 더 이상 깡패가 아니었다. 멸시받던 신병도 아니었다. 그들은 사단장과 수천 명의 전우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일병이 된 것이다. 며칠 후 황만덕, 이치산, 김춘식은 사단장실로 정식 호출을 받았다. 교육훈련단 체육관도 킹콩대대 연병장도 아닌 해룡부대의 심장부였다. 광활한 사단장실, 벽면을 가득 채운 작전 지도와 무적 해병이라는 거대한 휘호가 그들을 압도했다. 백호라는 책상에 앉아 그들이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세 사람은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필승, 일병 황만덕, 외 2명 사단장님 호출받고 명받았습니다. 앉아라. 백호라는 딱딱한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의 눈은 어젯밤의 격정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특진을 축하한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너희들이 걷어낸 건 썩은 뿌리의 잔가지 하나에 불과하다. 오필대 같은 벌어지는 이 군대에 어쩌면 우리 사단 내에도 아직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의 과거 이력을 봤다. 황만덕 조직의 행동대장, 이치산 자금책, 김춘식 정보수집원. 아주 쓸모없는 재주는 아니더군. 그녀가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너희들의 그 재주 이제부터 나와 조국을 위해 써볼 생각은 없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치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해룡의 눈을 단순한 신고 채널로 둘 생각이 없다. 나는 이 부대의 썩은 곳을 찾아내 먼저 도려낼 나만의 메스가 필요하다. 백호라는 책상 위에서 새로운 임명장 3개를 집어들었다. 오늘부로 황만덕, 이치산, 김춘식 일병을 사단장 직속 특별감찰반 스페셜 인스펙션 팀 요원으로 임명한다. 너희들의 임무는 이 해룡부대 내에 숨어있는 모든 부조리와 비리, 부패를 색출하는 것이다.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오직 나에게만 직보한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교도소 담벼락을 넘나들던 그들의 어두운 기술을 이제는 군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쓰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사단장의 비밀 부대로서. 황만덕은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붉은 명찰보다도 더 무거운 강철 여왕의 절대적인 신임이었다. 사단장님, 저희 같은 놈들을 믿으십니까? 황만덕이 간신히 물었다. 백호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과거를 믿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천자봉에서 보여준 전우회와 어젯밤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해병대의 명예를 믿는다. 너희는 깡패가 아니다. 내 해병이다. 황만덕과 이치산, 김춘식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임명장을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었다. 일병 황만덕, 일병 이치산, 일병 김춘식, 사단장님의 칼이 되겠습니다. 이 목숨 다 바쳐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적들을 베어내겠습니다. 필승. 세 남자의 굳은 맹세가 사단장실을 울렸다. 백호라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좋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첫 번째 임무를 하달한다. 그녀는 벽에 걸린 작전 지도 중 이연대 관할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최근 이연대의 유류 소모량이 훈련량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보고가 있다. 현지 보고서는 장비 노후화로 인한 누유라더군. 가서 그 누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와라. 황만덕, 이치산, 김춘식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설픈 신병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강철 여왕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칼날, 해룡의 눈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